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사라지는 미스테리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 일명 육지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버몬트주 베닝턴에 있는 글래스텐베리 산을 중심으로 우드포드, 샤프트베리, 서머셋 지역을 포함하는 삼각지대, 베닝턴 삼각지대입니다. 근데 저 삼각형의 지대 안에서 실종 사건이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포의 베닝턴 삼각지대, 미스테리한 연쇄 실종 사건은 7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45년 11월, 이 지역의 베테랑 사냥 가이드 미디 리버스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당시 4명의 사냥꾼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리보스가 어디 갔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무리에서 조금 앞서 걷던 리버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 주민을 비롯해 미군까지 출동.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리버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테랑 사냥 가이드라면서요. 그렇죠. 이거 한두 번 다니는 길도 아니고 아니 그 동네를 아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 텐데. 아, 이게 흔히 말하는 눈 감고도 다닌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길을 잃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야생동물이랑 마주쳤나?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리버스 실종 1년 뒤인 1946년 12월 베닝턴 삼각지대의 롱 트레일로 하이킹을 하러 간 대학생 폴라 웰든. 하지만 다음 날 웰든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자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갑자기 사라진 웰든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대가 투입됐는데요. 하이킹을 하러 갈 당시 웰든은 눈에 띄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들도 많았지만요. 그녀 역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았죠. 목격자는 많은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공통된 거잖아요. 마지막 포인트를 못 봤다는 겁니다. 저 이상하다. 이상하다 진짜. 자, 게다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종도 발생했습니다. 1949년 12월 세인트 알반스에서 베닝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탄 제임스 테드포드. 당시 버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남자 분명히 마지막 정거장에서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가 베닝턴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비한 실종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에 8살 소년 폴 잽슨과 50대 프리다 랑거까지 연이어 실종.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모두 5명이 이 베닝턴 삼각지대에서 실종됐는데요. 실종 약 7개월 뒤 시신으로 발견된 프리다 랑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 미스터리다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다들 흔적이 없잖아. (1990년 8월) 일본 한 가정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렸는데요. 크로, 너무 분해. 혹시 너 사요코니? 지금 어디니? 자,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의문의 전화를 건 사람이 4개월 전 실종된 딸 미나미노 사요코였기 때문입니다. 야, 4개월 만에 실종된 딸과 연락이 닿은 거네요. 실종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마 얼마나 놀랐을까? 찾았겠네. 안타깝게도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또다시 행방이 묘연해졌는데요. 자, 사요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실종되기 전 약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일주 중이던 사요코는 1990년 3월 말 네팔에 입국. 그런데 히말라야에서 한 달 정도 트레킹을 할 거예요. 4월 3일 카트만두에서 보낸 편지를 끝으로 사요코는 연락 두절되며 실종. 가족들은 사요코를 찾기 위해 네팔로 향했고요. 자, 일본 대사관과 네팔 경찰의 수사 끝에 안나푸르나 인근 도시 포카라의 한 호텔에서 사요코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머물렀던 호텔 방 안엔 가방, 옷, 돈 등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뭐야?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네. 이거는 이동하러 나간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정을 풀고 뭐 앞에 나가서 뭐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주변을 좀 뭐 관광을 한다거나. 그리고 만약 등산 중 사고사를 당했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였다면 돈과 소지품이 그대로 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수색에 나섰던 네팔 경찰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사고인지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발표. 그리고 4개월 뒤 그렇게 사요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분하다는 말만 남기고 끊어진 전화. 그 전화가 어디에서 걸려온 건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27일 새벽 1시경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물던 40대 남성이 깜짝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해당 남성이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이후 호텔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행적. 휠체어를 탄 채 정체불명의 남성들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실종 남성은요. 중국 투자회사 M그룹의 창업자로 자산 규모만 약 6조 7천억 원, 샤오젠화 회장님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사건은 중국 재벌 회장의 실종 미스터리라며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돈 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업을 내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소문 하나. 샤오젠화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거 아니야? 샤오젠화 회장이 사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안에 체포 이런 얘기면 뭘 잘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이후 샤오젠화 회장은 재산을 축적한 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일명 신비의 갑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다만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의 협력이 작용했다라고 추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콩의 한 일간 신문에 게재된 글. 현재 해외에서 치료 중이며 곧 언론을 만나겠습니다. 중국 본토로 납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실종된 샤오젠화 회장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아니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가족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샤오젠화 회장. 대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 하교 후 집으로 향하던 13살 소녀 요코타 메구미. 늦은 밤이 돼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구미가 사라진 지 20년이 지난 1997년 일본 언론에 메구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한국인의 증언이 공개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메구미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요코타 메구미를 북한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출신 안모 씨였는데요. 그는 메구미가 북한에 살면서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9월 1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메구미가 북한으로 온 게 맞소. 하지만 그녀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메구미가 결혼과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4년에 자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참 기부한 인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가족과 고국이 그리웠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하셨던 거겠죠. 이후 메구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2004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메구미의 유골이 메구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북한 공작원 출신 김연희가 메구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주장.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친 그녀가 북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였죠. 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뭔가 앞뒤는 안 맞네요. 생존 모습을 봤다고 또 하는 증언들이 있으니까. 부디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1991년 3월 15일 일본 미에현. 오후 2시경 귀가한 8세 어린이 카모마의 유키. 당시 아버지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유키는 평소처럼 혼자 코코아를 타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30분경 언니가 집으로 귀가했을 땐 집안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만이 있을 뿐 유키는 그 뒤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유괴인가 보다. 따뜻한 코코아면 정말 찰나다 진짜. 순식간에. 아니면은 친구 만나러 오면 막 나간 거 아닐까요?
실종 당일 유키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 어쨌든 뭔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네요, 그죠? 당시 제보에 따르면 학교 놀이터, 하천, 역에서 유키를 본 목격자들이 존재했는데요. 즉 유키가 집안에서 납치되거나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친구들과 약속을 취소한 유키가 혹시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게 아닌가 추측. 실제로 경찰이 입수한 결정적 제보엔 흰색 승용차에 탄 사람과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을 일단 찾아야겠네요. 대화를 했다면서요. 그 자동차를 좀 수배해야겠네. 무게범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당시 돈을 요구하는 범인의 협박 전화나 편지는 없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약 3년 후 유키의 실종 사실이 잊혀질 무렵 일본을 발칵 뒤집은 편지 한 통이 유키의 부모에게 도착합니다. 그 괴문서에는 매춘부 출신 여자가 야쿠자에게 지시를 받아 유괴했고 유키는 매춘부로 러시아에 팔려갔다라는 내용을 유추해냈는데요. 하지만 편지엔 아무 흔적이 없었고요. 정말 유키의 실종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괴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키가 실종된 지 무려 12년이 지난 2003년. 내 키는 170cm 정도고 난 짧은 파마 머리를 했습니다. 한 남성이 유키의 집에 전화를 걸어 대뜸 자신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설명한다고요? 자, 이런 반응이 나오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말한 짧은 파마 머리는 유키 실종 당시 흰색 승용차에 탄 남성의 인상착의와 일치. 놀라운 점은 당시 경찰은 남성의 인상착의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화의 발신지나 발신자를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유키 실종은 여전히 의문에 의문을 더하며 일본의 3대 아동 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주택가에서 여성 3명이 잇따라 실종되는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런 여성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단순 가출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경찰은 동일범에 의한 납치 사건이라고 판단,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펼쳤는데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난 2013년 5월 6일 밤 클리블랜드의 한 주택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놀란 이웃 주민이 즉시 그 집으로 달려가 보니 초라한 행색을 하고 두려움에 떠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설마 그때 실종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피해자. 놀랍게도 그녀의 정체는 10년 전인 2003년 4월에 실종됐던 여성 어멘다 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들. 여긴 저 말고도 2명의 여성이 더 감금돼 있어요. 2002년과 2004년에 실종됐던 미셸 라이트와 지나 베헤수스 역시 같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안 걸리고 그게 가능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역시 동일범의 소행이었네. 그런가 보네. 납치범의 정체는 남성 아리엘 카스트로와 그의 형제들. 그들은 납치한 여성들을 무려 10여 년이나 지하실에 감금한 채 구타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은 냉골 같은 지하실에서 사슬로 기둥에 묶인 채 지옥과도 같은 나날들을 보내야 했는데요. 심지어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나이트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자 유산시킬 목적으로 임신한 그녀의 배를 둔기로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휴, 결국 카스트로는 총 97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2013년 9월 죄값을 다 받기도 전에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사람을 가뒀는데 그걸 못 찾을 수가 있는지. 그렇죠. 왜냐면 뻔히 이게 뭐 산골짜기도 아니고 주택가에 있었는데. 같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웃이고. 야. 자, 당시 경찰은요, 납치범인 카스트로와 관련된 신고 전화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카스트로 집 뒷마당에서 여성이 기어다니는 걸 본 적 있어요. 난 그 집에서 누군가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신고했었다고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고는 응답이 없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려 10여 년의 소중한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피해자들. 그녀들의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9월 26일 밤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주에 위치한 한 교육대 학생들은요. 이괄라에서 열리는 교사 임용 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타고 있던 43명의 학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어떻게 43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집니까? 그러게. 당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다가 도망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복면을 한 괴한들이 나타나 총격을 가하고 우리를 습격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버스. 아니, 뭐야. 그리고 교대생 43명 실종 발생 2달 뒤인 11월 멕시코 연방검찰총장이 발표한 충격적인 수사 결과 지역 갱단이 학생들을 납치한 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죽여요? 아, 갱단하고 학생들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밝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갱단을 사주한 것이 바로 지역 경찰이었던 겁니다. 시위 잠재우려고? 그렇습니다. 경찰들은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납치한 뒤 너의 경쟁 조직원들이야. 알아서 처리해. 응? 학생들을 경쟁 조직원이라고 속여 지역 갱단에 넘겼고요. 이후 갱단이 학생들을 살해한 뒤 이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을 불태운 뒤 강에 버렸다는 겁니다. 우와. 시위를 잠재우려고 갱단을 이용한다고요? 그것도 무고한 학생들을. 경찰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두 명도 아니라 무려 43명의 건장한 대학생들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불태운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종 학생들의 가족들과 미주인권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요. 43명의 시신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나무 30톤, 디젤류 13톤가량이 필요한데 소규모 지역갱단에게 이만한 물자를 동원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서둘러서 마무리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종결을 합니까? 이후 경찰 갱단 1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만 100여 건 이상의 증거 중에 절반 이상이 고문 등 무리한 수사로 얻어졌다며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실종 사건에 개입한 다른 세력이 뭔가 배후의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그치.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후 가족과 시민단체의 진실 촉구 시위에 2018년 12월에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멕시코 교대생 43명 실종 사건에 멕시코 군대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우. 제가 봤을 땐 군대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더 있을 것이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